혹시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과거처럼 2차 하락이 시작한다고 보지는 않으시나요? 2차 하락은 지금 당장 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 왜냐면 아까 제가 매도자, 매수인간 줄다리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는데 자, 사람 마음, 서로 마음을 바꿔보자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급매물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좀 여건들이 좀 좋아졌으니까. 여건도 좋아지고 심리적으로 보면 자, 두려운 우리 대상이 많이 좀 사라지기도 했고요. 사라졌고 우리는 항상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팔고 싶어요? 가격을 더 받고 싶어요? 더 받고 싶죠. 당연하잖아. 네. 더 받고 싶은데, 자, 아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멈추는 것 같고, 1차 하락을, 급매물 소화가 됐고, 공시가격도 내리고. 종부세 부담도 많이 덜었고. 그렇죠. 종부세 부담도 줄고, 규제도 많이 풀었고,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고, 굳이 내가 지금 던져야 돼?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지지 않아요. 당기고 있죠. 자, 매수자 입장에서 다시 또 바꿔보자. 입장을 바꿔놔. 매수자 입장에서도 굳이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지? 이렇게 비싼 집을. 막 오를 때도 아닌데? 맞아. 막 올라갈 때 같으면 불안하니까 내가 살 수도 있는데 아니 막 오를 때도 아닌데 내가 굳이 저 집값 많이 올린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집주인들을 따라서 내가 져줘야 될까? 내가 지금 왜 전세가도 져야 되지?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내가 굳이 왜 아쉽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서로가 아쉽지 않은 거죠. 서로가 힘껏 당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한쪽이 져가지고 뭐 쭉 오르거나 쭉 떨어진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죠. 둘 다 5대5라고 본다면 비슷하거든요. 힘은. 비슷한데 어느 쪽이 이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양쪽 다 굉장히 심리가 절대 질 마음이 없다. 근데 자, 아까 3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2012년, 11년, 12년, 13년은 집주인들이 왜 졌느냐?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야, 오를 거야. 괜찮아. 1년은 무조건 버텨요. 저도 그때 버텼고. 왜? 네. 투자가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 1년 이자 내고. 또 떨어져도 괜찮아. 더 많이 오를 거야. 괜찮아. 버텨. 무조건. 우리 속된 말로 존버해. 코인 용어로. 존버해. 1년 버텨요. 네. 자, 2년 차 접어들었는데 올랐다가 내렸다가 큰 반등이 잘 안 돼. 네. 2년차 접어들면 대출이자 부담도 조금 부담돼요. 1년 동안 이제 좀 손해를 봤잖아요. 세금도 내고. 이거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입죠? 이거 좀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어떡하지? 물렸나? 팔아야 되나? 막 고민이 돼요. 네. 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 피로가 극도로 누적이 되죠. 이러다가 계속 회복이 안 되면 답이 없는데? 팔아야 되나? 그리고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무너지죠. 멘탈이 나가죠. 네. 그러면서 또 부부라면 서로 의견이 여보 괜찮아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겨보자라고 하면 괜찮은데 분명히 짜증이 나니까 네. 멘탈이 흔들리니까 한쪽을 또 약간 공격 같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빨리 팔자고 했잖아. 팔자고 했잖아. 사지 말자고 했잖아. 진짜 오를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네. 그러면 한쪽은 또 짜증나죠. 부부싸움 하게 되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다가 몰라. 그냥 팔아 그냥 정리해. 그게 이제 3년 넘어가면 이제 그런 매물들이 나오죠. 몰라 정리해 그냥 속 편하게 살아 그냥. 그러면 속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 막 던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하락이 그때 오는 거거든요. 절대 지금 2차 하락 오지 않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으로 더 밟아버렸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그러면 2차 하락이 빨리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네. 저는 2, 3년 정도 시간은 지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 우리가 너무 급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죠. 아니, 왜 1년 안에 다 답을 찾으려고 해? 모든 걸. 집값 상승도 7년 동안 올랐는데, 왜 1년 안에 답을 찾고, 1년 안에 반등을 해야 되고, 1년 안에 상승을 해야 되고, 아니면 1년 안에 폭락을 또 해야 되냐고. 지금은 1년 동안 그 예금 드는 것도 길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자를 미리 주면은 가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세대 차이는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1년이 좀 짧아. 저도 요즘 1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제 기준에서는 3년? 금방 가는데? 라고 하는데 네. 젊은 분들, 2030 분들한테 1년은 제가 생각하는 3년 정도 될 거예요. 네. 제 애도 대학생이거든요. 네. 우리 애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아빠, 집값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아? 글쎄, 1년은 좀 더 걸릴 것 같고, 한 3년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3년 후,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3년 정도 생각해. 라고 하면 애가, 3년? 3년?
와, 3년이 오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에 따라 이제 네.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3년 이상 갔던 지역들도 있고요. 5년 갔던 지역들도 있고요. 더 오래 간 지역들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네. 이제 변수들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은 3년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 제가 미래에서 온 건 아니니까 이번 장은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적어도 시간의 버퍼링은 필요하다. 시간이 매도자들이 필요하다. 한 번은 져야 된다. 네. 져야만 다음에 또 이기는 경기가 오거든.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타이슨도 아니고 항상 이겨요. 타이슨도 한 번 졌잖아,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 번 져야 되는데 아직은 지지 않았다. 아. 이번 하락장에 저는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일부 사람들이 금매물로 던진 거지 다수의 집주인들은 아직 패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 하락이다. 네. W자. 네. 2000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물론 중간에 텀은 있지만 이번에도 저는 2차 하락이 오긴 와야 돼요. 와야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단계예요. 야, 근데 일부 지역들은 뭐 진짜 40% 이상 빠진 것도 있긴 하잖아요. 있죠. 야, 근데 거기 이사하라고 떠오라고 한다면 진짜 멘붕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달라. 네. 이제 그렇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왜 40% 50% 떨어진 지역들 있잖아요. 야 2차 하락이 오면 그럼 60% 70% 떨어진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서울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좀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수지 이론. 네, 저수지에 물이 차요. 자 그러면 비가 안 와요. 가물어요. 그러면 물이 줄어들죠. 그럼 외곽부터 이제 물이 줄어들어서 중심부는 마지막에 줄어든단 말이에요. 오를 때는 반대. 중심부부터 차고 외곽부 늦게 차죠. 자, 그런 논리를 본다면 시기적으로는 외곽부터 빠지고 네. 중심부가 늦게 빠지죠. 네. 근데 이번에 충격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더 취약할까요? 외곽이죠. 외곽이 더 취약하지. 세 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네.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강남에 한 채가 있고요. 네. 그렇죠? 송도에 한 채가 있고 네. 또 송파구에 한 채가 있다라고 하면 네. 또 동탄에 한 채 있다. 그럼 어디부터 팔까요? 상식적으로. 투자 목적이라면. 아, 일단은 좀 못난이부터 정리하려고 하겠죠. 뭐 상대적인 못난인 거예요. 그렇죠. 동탄, 송도가 못난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부동산은 지역마다 어쩔 수 없는 등급이 있잖아요. 있죠. 아니, 강남이 1순위 맞잖아요. 네. 강남 3구 중에서도 서초구, 강남구가 1순위잖아요. 송파구가 2순위잖아요. 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송파구가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면 어디? 당연히 동탄이나 송도부터 정리를 하겠죠. 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외곽 지역이 더 많이 조정이 된 거고요. 서울은 고점 대비 20%? 15%, 20%밖에 안 빠졌어요. 네. 야, 역시 중심지 강하네. 서울은 안 떨어져. 서울 불패야. 천만의 말씀. 왜? 자, 외곽이 먼저 떨어진 거고요. 서울이 덜 떨어졌는데 게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는 총량의 법칙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자, 반대로 올라갈 때 생각해 보자고요. 네. 올라갈 때. 자, 2017년부터 보죠. 15년, 16년 빼고. 자, 17년부터 2021년까지만 봅시다. 17, 18, 19, 20, 21. 5년만 보자고요. 강남은 어떻게 올랐어요? 17년도 올랐죠. 네. 18년도 살짝 조정되다가 또 올라. 19년도 좀 조정되다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줘요. 그래서 물론 아파트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5년 동안 상승폭을 보면 한 2배 정도? 그렇죠. 뭐 1.5배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는데 평균 한 2배. 송도 뭐 말씀하셨으니까 송도나 동탄 이야기하면 2017년 별로 안 올라요. 네. 8년도 별로 안 올라. 19년 약간? 2020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음. 그러면 5년 동안 상승폭만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강남은 먼저 올라가지고 꾸준히 올랐고 나머지 지역들은 뒤에 가파르게 올랐는데 올랐는 거는 똑같이. 상승폭은 비슷해요. 먹을 건. 네. 누가 먼저 오르고 늦게 오르냐의 차이고요. 네. 기간은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면 하락도 서울은 강남 핵심 지역들은 천천히 떨어지겠죠. 애들 지역들은 쭉 떨어졌다가 아까 고점 대비 40% 50%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 더 이상 어떻게 떨어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2차 하락이 오면 누가 더 타격을 입는다? 안 떨어진 지역들이 저는 더 타격을 입는다고 보죠. 끝까지 버티는 지역들. 버티다가 외곽 지역들은 먼저 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2차 하락이 온다는 얘기는 어떡하지? 외곽 지역들 지금 마이너스 40% 50% 났는데 고점 대비 더 떨어지면 70% 가면 10억짜리가 3억 가나?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경제 위기 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2차 하락도 2차 하락이라는 걸 제가 전체로 봐서 그렇고 서울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앞으로 2차 하락은 서울이 조금 더 아플 수도 있겠다. 아, 2차 하락이 오면 서울이 더 아플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아직은 아니죠. 네. 아직은 뭐 굳이?
아주 뭐 나 버틸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서울 집을 왜 팔어? 라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오를 때는 다시 상승기가 오면 이제 서울부터 떠오르겠죠. 근데 이게 좀 논리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게 하락한 원인 첫 번째가 네, 사실은 과한 상승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게 떨어졌으면 그 지역이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저는 자연의 부동산도 법칙, 자연의 법칙.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게 자연의 법칙, 우리 네. 상식, 네.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 왜? 부동산도 결국에는 말이 부동산이지 우리거든요. 부동산을 거래하고 움직이는 건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심리? 네. 조선시대도 똑같고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조선시대에 부동산 투기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겠죠. 조선시대에도 부동산 투기 있었어요. 네. 실제로. 아는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그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조선시대도 투기가 있었고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한양에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한양 집을 팔아야 될까? 팔고 가야 되나? 두고 가야 되나를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선비들한테 물어보면 야, 한양집 팔면 너 다시 못 온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헌에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고.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오를 때는 불안하고요. 매수자들이 불안하고 네. 내릴 때는 집주인들이 불안한 거고요. 똑같아요. 그럼 서울 사람들은 일단 똘똘한 한 채니까 버티겠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어쩔 수가 없다.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요. 네. 고리 깊으면 산이 높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점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슈퍼맨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죠. 골짜기 지나가야죠. 골짜기 안 지나고 어떻게 다음 산으로 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면 이게 자연의 이치로 본다면 와, 올랐으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화폐가치 하락이 있잖아요. 네. 지금 10억과 10년 전 10억이 똑같나요? 다르죠. 다르지. 우리가 외식을 하더라도 지금 10만 원과 네. 10년 전 10만 원은 가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억짜리가 그렇죠? 10년 전 10억이면은 지금 돈 가치가 얼마 정도? 한 10억이면은 지금 한 13억? 14억 정도 가치가 하죠. 반대로 그때 10억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못 한다고 하면 7억 4천으로 실질 가치는 떨어지죠.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짜리가 13억, 14억 가는 건 그냥 인플레이션 방어한 거지 그걸 가지고 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어. 아니 그냥 방어한 거라고. 전세를 10억짜리 그냥 10년 살면 손해본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거기에 부동산이라는 희소가치,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13억이 아니라 20억 갈 수도 있죠. 그럼 10억이 20억이 가면 10억이 오른 게 아니라 실질 가치는 그냥 6억, 7억 이 정도 올랐는 거고 3, 4억은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앞으로 조금 더 긴장해야 될 분들은 좋은 입지권을 갖고 있는 분들일 거고 오히려 외곽에 있는 분들은 야 그래도 지금 뭐 40% 빠졌는데 앞으로 40%까지 빠질 거야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 또. 그리고 또 안 좋은 지역이 많이 빠졌으니까 또 그 지역이 또 많이 빠질 또 거야 이게 라고 생각하는 이미 분들도 공포감이 있겠죠. 지배를 받고 있죠. 서울은 안 떨어졌으니까 역시 똘똘한 한 차야. 서울은 무조건 좋아. 지금 서울 사야 돼. 네. 라고 할 수도 있죠. 사람 마음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김 소장님 의견이 그러면 이제 지금 송도 40% 50%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네. 팔아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공포감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정리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은 팔지 마셔라.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뭐 송도인데 내가 좀 더 좋은 위치로 네. 내가 갈아타고 싶었는데 기존에는 5억 차이가 났는데 지금 3억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런 분들 갈아타셔도 돼요. 그러니까 각자 이유에 따라서 네. 팔고 갈아타는 거지 네. 팔고 무주택으로 가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야, 그럼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과 조금 외곽은 이제 느낌이 좀 왔는데 네. 지방은 어떻게 그럼 봐야 될까요? 지방도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네. 뭐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우리 똑같잖아요. 서울이 먼저 오르고 서울 수도권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아까 네. 서울하고 경기 인천 지역을 아까 이야기를 했다면 네. 이제 수도권 한 개로 뭉쳐버리자고요. 네. 인구도 많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네. 교통환경, 교육, 문화, 인프라도 좋고 인프라, 네. 업무, 뭐 일자리도 업무 많고. 수요들 일자리 다 많아.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이제 수도권과 아까 서울하고 경기 인천이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수도권과 이제 지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똘똘한 게 누구냐? 이제 또 수도권이 되는 거죠. 또 지방 안에서도 굳이 똘똘한 걸 찾자면
인구가 많은 100만 이상 되는 광역시와 중소도시들로 네. 구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인구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아, 네. 인구가 감소해요. 당장은 괜찮아요. 왜? 네. 주택 구매 연령이 우리가 보통은 40에서 69세 정도로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집값이 막 올라가면서 불안한, 사실 2030들이 주택 구매 연령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네. 굳이 집은 언제 필요해요? 결혼할 때, 자녀 놓고, 그렇죠. 애가 학교 갈 때, 네. 이럴 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집을 사거나 갈아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20대들, 우리도 20대 때 또는 30대 때 막 집 막 사고 싶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대인데 결혼해야 될 때, 자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사고 싶은데, 최근에는 이제 20대들이 왜 연끌을 했냐면, 저는 20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벌고 싶고요.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네. 상대적인 비교. 내 친구가 밥 사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5억을 벌었대. 네. 뭐지? 내가 쟤보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좀 잘생기고 일자리도 더 좋고 연봉도 더 높은데 갑자기 내 친구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네? 나 인생 내가 뭐 했지? 내가 바본가? 라는 자괴감이 들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봐요. 막 우울해. 막 며칠 고민하다가, 나도 해야겠다. 부동산이 문제였구나. 내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이렇구나.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게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긴 해요. 줄어드는데 주택 구매 연령이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바닥이잖아요. 아, 그렇죠. 걔들이 성장을 해서 주택 구매 연령까지 올 때에는 10년에서 20년 정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20년 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요. 예전처럼 인구가 늘어나고요. 베이비붐 세들이 늘어날 때는 상관이 없어. 서울도 오르고 경기도도 오르고 인천도 오르고 광역시도 오르고 지방도 중소도시들 다 올라. 왜? 절대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이제는 인구가 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들어가요. 그럼 안 그래도 부족한 애들이 어디로 갈까? 서울? 당연히 오죠. 서울 워낙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좋은 대학교들 다 있죠. 한번 인서울 하는 애들이 절대 지방으로 어지간하면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직장을 얻어요. 네. 또 경제력도 괜찮아. 요즘 집안 공부 조금 하는 애들은 다들 먹고 살만해. 좋은 학원들을 보내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는데 요즘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해요. 확률적으로 그게 높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약간 능력이 되면 거기에 전세나 집을 사줘서 그냥 정착시키게 만들어요. 우리 애는 수도권에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더 탄탄해지죠. 그래서 인구 감소의 영향에서 가장 안 받는 곳들이 서울하고요. 수도권 뭐 신도시라든지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 살기 좋은 지역들은 잘 버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지방으로 가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올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지방 내에서도 어디로? 광역시로. 네. 그나마 광역시가 지하철도 있고 인프라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대학교들도 있잖아요. 네. 애들이 버티죠. 그러면 못 버티는 지역들이 어딜까? 중소도시들. 경쟁력인데 중소도시들 중에서도 뭐 산업 기반이라든지 뭐가 좀 탄탄한 지역들은 괜찮겠지만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은 지금보다도 상당히 좀 취약하겠다. 그래서 지방을 볼 때는 과거에는 더 오르고 덜 오르고의 문제고요. 더 옛날로 가면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서울하고 지방하고 집값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안 벌어졌어요. 오히려 땅값은요, 지방이 더 비싼 곳들도 많았어요. 90년대는 오히려 평당 가격이 지방의 중심, 시내 그 건물 가격이 뭐 강남 가격하고 비슷하거나 더 비싼 곳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10배 정도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다. 그래서 지방을 볼 때는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인구 감소라든지 그 지역에서 인구를 얼마나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 울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워낙 탄탄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지역들은 괜찮은데 좀 더 짧게 보면 그거는 이제 먼 미래 얘기고 좀 네. 짧게 보면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면 이제 5대 광역시가 있잖아요. 대전시, 세종,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네. 요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데는 유일하게 좋은 데는 세종. 아, 세종시만 상승이야.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유일하게 세종시만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왜 세종시가 달리느냐? 네. 자, 세종시도 따지고 보면 아픔이 굉장히 많아요. 아, 2020년 폭등했잖아요.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세종. 왜? 그때 국회 이전 뭐 발표하면서 세종시 잘못이 아니야.
그냥 네. 가만히 있는 연못에 돌을 이만한 걸 집어 던져버리니까 펑 파도가 막 치죠. 네. 야, 세종이 서울처럼 된대. 행정 수도가 된대. 그렇죠. 행정기관 이전하고 국회하고 청와대가 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국회가 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권이잖아요. 국회가 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먼저 오거든요. 이미 계획이 섰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 청와대도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아, 청와대도 이전할 수 있네? 아, 청와대는 인왕산 아래 그 파란 대문집이 청와대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고유명사처럼. 네. 청와대. 옮길 수가 있네? 근데 마음만 먹으니까 용산으로 그냥 가버리네? 아, 옮길 수 있구나. 별거 아니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네, 네. 정치권도. 네. 그럼 다음 대통령이나 다다음 대통령이나 누군가가 공약으로 세종 가겠습니다.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리죠? 왜? 네. 세종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세종, 대전, 충청권 표 다 오죠. 다 오죠. 그걸 반대한다? 표 다 날아가죠. 서울에서는 어차피 찍어줄 사람 다 찍어줘. 네. 왼쪽, 오른쪽. 그쵸? 자, 중도층 얼마 된다고. 어차피 다 표는 정해져 있어. 근데 충청도 표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치인 중에. 그럼 서울 사람들이 청와대 이전하는 걸 반대할까? 네. 왜 반대해? 저도 국회하고 청와대 제발 좀 가세요. 서울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돼? 그분들이. 아무도. 그분들이 있어서 집값이 비싼가요? 아니잖아요. 교통, 교육, 문화, 일자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강한 거잖아요. 아, 가고 저는 국회 자리 보면 너무 탐나. 그 여의도 그 좋은 자리에 왜 니들이 있니? 그 자리에 공원을 개발하든 뭘 해도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국회를 네. 보면. 네. 자, 그런 항상 상황이 되면 세종시는 이제 좋아지는데 그래서 2020년 집값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러다가 2022년에 폭락하잖아요. 네. 작년에 엄청나게 떨어져.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많이 떨어졌어. 네. 충분히 떨어졌는데 최근에 공시가격을 보면 세종시가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높잖아요. 공시가격이 1월 1일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하락분은 적용이 되고 올 1월, 2월, 3월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세금 부담도 자유로워. 집값도 많이 조정돼서 이제 저평가야. 미래 가치도 있어. 국회 쪽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전할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걸 안 한다라고 말할 자신 있게 말할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충청권 표가 있는데. 그럼 결국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은 장기적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충분히 조정이 됐다. 저평가가 됐다. 남들보다 먼저 떨어졌다. 그래서 세종은 당분간 이렇게 강세 흐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세종은 또 중요한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개발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입주 물량 잘 안 나와요. 근데 대구광역시는 좀 달라. 너무 달렸어.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 입주 물량이라든지 미분양 무덤이야. 이게 좀 잘못한 게 대구 지자체에서 진작에 좀 공급 관리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인허가 막으면 뭐 하냐고요. 2025년까지 공급 물량 폭탄인데. 그래서 대구는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적어도 한 2년? 3년 정도는 다른 지역들보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부산도 요즘 조금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정되는 게 정상이고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서울이 한 7년 오르고 3년 조정이 된다면 지방도 서울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서울이니까 7년 올랐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5년, 3년 오르는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소도시들은 1년 오르고 9년 동안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전은 제가 최근에도 이제 갔다 왔는데 대전 분위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대구보다는 나아요. 대구보다는 나은데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대전이나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오르는 지역이 개발호재, 미래가치.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용인에 300조 있죠. 투자. 그것만 발표한 게 아니라 뭐 16개인가요? 산업단지 하면서 네. 대전에도 무슨 동이죠? 하각동인가? 무슨 동에 그게 개발이 되는데 그 지역은 미분양 완판.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우리 수요자들이 지금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금리라든지 과다한 상승의 피로감 생각해 보면 안 오를 것 같아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데 플러스 알파 미래 가치 여기가 좋아질 것 같네 들어가죠. 용인에 삼성이 300조를 투자하는데 평택, 수원, 화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보다 용인에 투자하는 공장이 더 크거든요. 용인 난리 났네. 당연히 투자 수요 들어오죠. 네.
산업단지가 생긴데 일자리가 많아진대. 당연히 들어오죠.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들어간다.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은 지역마다 좀 편차가 심하고 오히려 더 좀 봐야 될 게 많겠네요. 많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이 네. 뭐 금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장을 보면 막 상승세는 아니잖아요. 네. 지방도 이미 올랐어. 안 올랐다면 저평가가 되면 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지역들이 서울 오를 때 같이 좀 올라가줬거든요. 네.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고 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근데 누가 더 오래 쉬고 짧게 쉬느냐의 문제지 쉬어가야 되는 데는 변함이 네. 없습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는 또 인구 감소 문제도 조금 그건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네. 네, 단기랑 장기도 다 말씀해 주셔서 네. 또 각 지방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되게 네.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